2022년 11월 한 보험사에 한 건의 사고가 접수됩니다. 전라남도 고흥의 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있던 사람이 실수로 난로를 밀쳐 불이 났고 이로 인해 60대 남성 B씨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그저 안타까운 안전사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첫 단추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화재 직후 119에 신고하려던 동료를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죠. 더 기이한 점은 피해자 B씨가 병상에 누워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4개월간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불을 붙인 가해자가 병원비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만약 신고하면 치료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딜레마 속에서 입을 닫아야 했어요. 가해자의 손에 목숨과 치료비를 모두 저당 잡힌 비극적인 침묵이었던 셈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가해자는 완벽한 사고를 위장하며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결국 피해자의 죽음과 함께 이 단순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드러내는 끔찍한 방화살인 사건으로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단돈 20만 원을 잃은 윷놀이판에서 시작된 분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송두리째 불태웠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탐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해자인 김씨는 피해자 B씨와 약 20년간 알고 지낸 동네 형 동생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는 평범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김씨는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었죠. 2심 판결문은 그의 과거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소한 싸움 끝에 상대의 복부를 칼로 찌르는 살인 미수죄로 처벌을 받았고,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특수협박죄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과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분노에 의한 일회성 일탈이 아님을, 그의 폭력성이 다시 한번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발현된 결과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2년 11월 4일 저녁 6시 30분경 바로 그 컨테이너 안에서 김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두 판을 지며 20만 원을 잃자 김씨의 표정은 굳어갔어요. 그는 B씨에게 재대결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김씨의 분노가 폭발했죠. 그는 밖으로 나간 B씨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안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와 소파에 앉혔습니다. 다른 지인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리겠다는 살기등등한 외침과 함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다른 증인은 법정에서 김씨가 광분해서 정말 불을 붙이겠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고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피해자 B씨는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분노의 눈이 먼 김씨의 눈에 컨테이너 구석에 있던 기름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기름통을 집어들고 저항할 힘도 없이 앉아있는 B씨의 머리 위로 그 내용물을 들이부었죠. 기름통에 든 것은 인화점이 영하 43도에 달해 작은 불씨에도 폭발적으로 불이 붙는 휘발유였어요. 목격자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실험을 종합하면 당시 김씨가 뿌린 휘발유의 양은 최소 1리터, 성인 남성의 상반신을 완전히 적시고도 남는 양이었죠. 김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뒤 휘발유에 흠뻑 젖은 B씨의 몸에 그대로 가져다 댔어요.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B씨의 온몸을 집어삼켰죠. 끔찍한 광경에 놀란 동료들이 담요등으로 급히 불을 껐지만 B씨는 이미 몸통을 중심으로 신체 표면의 20에서 29%에 달하는 심각한 이도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있던 C씨가 119에 신고하려고 하자 김 씨는 신고하지 마라 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겁니다. 결국 김 씨와 C씨는 B 씨를 부축해 차에 태운 뒤 화상 전문 병원으로 향했죠. 이것이 사건 당일 벌어진 일의 전말입니다. 피해자 B 씨는 기나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의 4개월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광주의 화상 전문 병원과 다른 병원들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죠. 화상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끔찍한 합병증들이 그의 몸을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복막염과 담낭염이 추가로 발견되어 담낭절제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만성경막하출혈, 즉 뇌출혈 증상까지 보여서 머리를 여는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죠. 이 모든 육체적 고통 위에 그는 가해자에게 목줄이 잡힌 것과 같은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병원비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찾아온 전처에게 김 씨를 조심해라, 둘만 잊지 마라 라고 경고하면서도 끝내 범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가해자인 김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두 개의 얼굴을 한 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보험 사기였어요. 김 씨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B 씨의 간병까지 돕던 C 씨와 입을 맞췄죠.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C 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밀린 간병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11월 17일 자신이 가입해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어요. 내용은 자신이 난로를 넘어뜨려 B씨가 화상을 입었다는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공모자 C씨 역시 손해 사정사에게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고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거짓말에 속은 보험사는 결국 2022년 12월 29일 김 씨에게 보험금 8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김 씨는 돈을 받자마자 약속대로 공모자 C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죠. 김 씨의 두 번째 계획은 훨씬 더 크고 잔혹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7개월 전인 2022년 4월 월 23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가면서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어요. 바로 피해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상해로 사망 시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가 피해자 B씨가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아직 살아있을 때 B씨의 유족들을 찾아가서 이 보험의 존재를 알리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B씨가 사망하면 2억 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그 돈을 받아서 합의금 명목으로 주겠다. 피해자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 목숨값을 자신의 범죄를 무마할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결국 피해자 B씨는 4개월이 넘는 투병 끝에 2023년 3월 20일 폐혈증과 농흉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는 살인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법정에서 김 씨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죠. 고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당시 기름통에 든 것이 휘발유가 아닌 등유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등유는 휘발유보다 불이 잘 안 붙으니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직접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옮겨 붙은 사고이며 자신이 직접 불을 끄고 병원으로 옮긴 것이 그 증거라고 항변했죠.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화상 외에도 위궤양, 뇌출혈 등 여러 수술을 받은 뒤 4개월이나 지나 사망했으니 자신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김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먼저 살인의 고의에 대해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꺼내들었죠. 이는 내 행동으로 상대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라며 행동을 강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내용물을 등유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등유 역시 인화성 물질이므로 사람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로 불이 붙었다는 주장 역시 국가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를 통해 기각됐죠. 국가수는 휘발유 유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불을 붙이려면 몸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오른손에 남은 화상은 라이터를 든 손을 피해자의 몸에 가까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방화범의 화상 패턴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어요. 과학이 김 씨의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사망과의 인과관계 역시 명백히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김 씨가 붙인 불이었습니다. 첫째, 심각한 화상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방어막인 피부를 파괴합니다. 둘째, 이로 인해 신체의 면역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죠. 셋째,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컬링궤양이라는 특이한 위궤양을 유발했고 이는 위천공과 복막염이라는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졌어요. 넷째, 계속되는 수술과 약해진 몸은 외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고 결국 전신 감염 상태인 폐혈증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법원은 이처럼 김 씨의 방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사망까지 단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인과관계의 사슬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의 판단도 같았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살인 미수, 특수협박 전과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죠. 김 씨는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지만 2024년 9월 1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이로써 윷놀이판에서 시작된 잔혹한 범죄는 징역 35년이라는 형량으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꺼져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된 분노가 뿌리 깊은 폭력성과 결합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던 보험금을 노린 탐욕은 인간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손에 목숨과 치료비를 모두 저당 잡힌 채 공포 속에서 눈을 감아야 했던 피해자의 마지막 4개월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오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한 가구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대략 오전 11시경으로 추정돼요. 처음 불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지나가던 사람이 연기를 보고 신고했을 수도 있고 인근 상가에서 이상한 냄새를 먼저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불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어요.
공장 안에는 나무 가구들과 자재들이 가득했죠. 소방대가 출동했고 30분 남짓 만에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진화가 끝난 직후 공장 내부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진입한 구조대가 타다 남은 가구 사이에서 사람의 형태를 알아봅니다. 불탄 형체는 곧 신원 확인을 거쳤고 시신은 이 공장을 운영하던 58세의 남성으로 밝혀졌죠. 생전에 그는 이곳에서 가구를 만들고 납품하면서 홀로 생계를 책임져 왔던 사람이었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사건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화재 사고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불은 2층부터 번졌는데요. 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역시 연기나 화염이 아니었어요. 의료진은 외부 상처와 눌림 자국, 불과는 무관한 신체 손상 흔적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몸이 놓여있던 위치에 불이 인위적으로 집중된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누군가 그를 숨기기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 그보다 먼저 그를 직접 해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살인의 흔적으로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죠. 화재로 목숨을 잃은 남성, 그는 고양시 일산 동구 이 지역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운영했어요. 가게 간판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나무 향이 풍기던 그곳에선 매일 누군가가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그가 바로 피해자 B씨였습니다. 목공 경력만 30년 가까이, 제작부터 납품, 설치까지 혼자 도맡아온 사람이었어요. 직원도 없었고 거래처도 몇 군데 정해져 있었죠. 주변 상인들 말로는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술집이나 모임에서 본 기억도 없고 늘 작업복 차림으로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족은 누구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웃들도 거래처들도 잘 몰랐어요.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다 말고는 한숨을 쉬는 모습 정도로만 기억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는 성인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28살의 A. 놀라운 건 이 아들과는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에서는 둘이 마주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나왔죠.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가에서 자랐고 피해자와 함께 지낸 시간은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았죠. 피해자 본인도 주변의 가정사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고 공장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와 연락하고 지내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가장이자 조용한 공장 사장님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 밝혀지게 되죠. 그와 오랜 시간 단절돼 있던 아들이 이 사건과 깊숙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요. A가 처음 한국을 떠난 건 2018년. 당시 그는 20대 초반이었고 베트남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길지 않았죠. A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소화불량, 피로감 같은 증상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외부 활동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컨디션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병원도 다녔고 약도 먹었어요. 하지만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A는 자신이 아픈 이유가 부모가 보낸 건강식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정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확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게 되죠. 누군가는 그걸 오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A의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확실한 원인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 A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산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죠. 귀국 후에도 그는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고 가끔 외출을 하더라도 가족과의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A의 감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일상은 점점 흐려졌죠.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예전부터 쌓여있던 가족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섞이고 결국엔 왜곡된 인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A는 더 이상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 심지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로 느끼기 시작했죠. 그 생각은 단순한 불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날 해치려고 했다는 의심으로 모두가 나를 적대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의 안에서만 벌어졌던 일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지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초쯤부터 A는 더 이상 부모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는 일산의 부모집을 나와 외삼촌이 사는 집으로 거처를 옮겼죠. 가족 간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난 건 그즈음부터였습니다. A는 외가 가족들과 지내는 동안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해요. 물론 그 말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A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감정은 행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3일, A는 부모가 사는 집의 현관에 인분을 바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모욕 행위였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달 19일, 이번에는 접착제를 문 손잡이에 도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인 피해자 B씨의 차량에 갤럭시 태그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부착했어요. 이후 A는 약 6개월 동안 부부의 위치를 계속 파악해왔죠. 직접 찾아가진 않아도 어디에 있는지 언제 움직이는지 그는 손바닥 보듯 부모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는 반복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했어요. 도와달라는 말로 시작했을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라 라는 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부부는 그에게 8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돈을 준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A의 감시는 더 집요해졌고 그들의 일상은 더 좁아졌죠. A는 이미 물리적 감시자이자 심리적 위협자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2022년 11월 10일 새벽 1시, 고양시 일산동구 피해자 B씨의 집 앞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주차된 포터 차량 아래로 몸을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주 신중하게 브레이크 호스 3개를 하나씩 잘라냅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죽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른 아침 언제나처럼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는 도로 중간에서 차량이 시동을 껐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생명을 살렸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차는 언덕길을 내려가며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된 사고였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것이 범행의 시작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차량 이상으로 여겼고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살인을 시도했던 A의 태도였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번엔 단순한 차량 파손이 아니라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반한 범행이었습니다. 전기 충격기, 둔기, 그리고 CCTV까지 고려한 침입 경로. A는 이제 단순히 위험한 아들이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던 겁니다. 브레이크 호스 절단이 실패로 돌아간 지 열흘 뒤인 11월 20일, A는 다시 피해자의 가구 공장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건물 위치를 직접 촬영하고 진입 동선을 다시 점검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12월 27일 A는 공장 내부를 다시 찾았어요. 직접 들어가서 CCTV의 촬영 각도를 살짝 돌려놓고 자물쇠 구조도 확인합니다. 잠금 장치를 강제로 열 수 있는지 만약을 대비한 사전 점검이었죠. 그리고 범행 준비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탑니다. 1월 9일 A는 외삼촌 명의로 인터넷에서 전기 충격기를 구입했어요.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조치였죠. 도구는 감춰야 했기 때문에 일산에 있는 병원 화장실에 미리 숨겨둡니다. 1월 15일의 일이었어요. 범행 당일인 2023년 1월 17일 A는 오전 11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구 공장으로 향합니다. 헬멧과 장갑을 착용한 그는 누가 봐도 신원을 완전히 감추려는 상태였죠. 그는 조용히 공장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서 준비해온 전기 충격기로 먼저 제압했어요.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망치를 꺼내 수차례 가격했고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망한 아버지 위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구 공장 내부에는 불이 빠르게 번졌죠. 트럭 한 대와 대형 가구들까지 함께 타올랐고 결국 1층 창고와 2층 전체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A는 자신의 의류도 함께 불태웠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이었죠. 그는 그 현장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두 태운 뒤 떠났어요.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월 18일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수상한 오토바이 한 대를 확인합니다. 헬멧을 깊게 눌러 쓴 남성. 그는 불이 난 시각 가구 공장에서 빠져나와서 일산 서구의 상가 쪽으로 사라졌어요. 며칠 전부터 탐문과 감식에 들어갔던 경찰은 오토바이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결국 A를 일산 서구의 한 상가 근처에서 체포합니다. 불과 하루 만의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A의 핸드폰에 저장된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폰 안에는 존속살해, 포터 브레이크 도면, 상속 포기 같은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행 계획이었음이 명확해진 겁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그가 부모의 차량에 부착해놓은 위치 추적 앱을 통해서 6개월 이상 동선을 추적해왔다는 점도 확인했어요. 심지어 위치 정보 외에도 부모의 집 앞에 인분을 바르거나 타이어를 손상시키는 행동까지 일관되게 이어져 있었죠. 하지만 정작 A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가족사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죄를 전가할 수 없는 범죄자의 자기 합리화였을 뿐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방화까지 했지만 그에게는 죄책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피해자로서의 자기만의 논리만이 남아있었죠.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는 변론이 끝난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누나, 즉 A의 고모는 끝까지 엄벌을 요구했죠.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그 어떤 분노도 그 어떤 연민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선언했죠.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리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1심 재판부는 A의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형이 구형된 상황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만 허용되는 형벌입니다.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 사회와 영원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곧이어 2심에서도 A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죠. 재판부는 말했어요.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은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 사회에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생명은 남겨두되 자유는 완전히 박탈한다. 법은 그를 처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세상 밖으로는 절대 내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행여나 가석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행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